규격국장입니다. 펜타곤에서 30년을 버텼죠. 일주일 전 하와이 림팩 훈련장에서 저는 한국팀을 쫓아내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구석에 주차된 낡은 2.5톤 트럭을 보면서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타이어에 진흙이 묻은 그 트럭은 수조 원짜리 미군 장비 사이에서 거지꼴이었어요. 토끼가 아무리 빨라봤자 사자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밀려왔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해무가요. 통제실은 최첨단 이지스함의 심장부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고 창밖에는 거대한 미항모 전단이 도열해 있었죠. 수조 원짜리 전투기들, 수천억 원짜리 미사일 시스템들.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게 미국이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다. 우리가 세계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요. 책상 위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팀 조기 귀국 권고안. 만년필 뚜껑만 열면 끝이었어요. 킹. 이번 계약만 끝나면 자네 은퇴 후 자리는 이사회에 있다네. 옆에 앉은 스미스 부사장이 최고급 시가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글로벌 방산기업 브이코프의 수석 부사장이죠. 기름진 포마드 헤어에 $1000짜리 이탈리아 구두. 땀을 흘리지 않는 체질인지 이마가 번들거렸어요. 저는 그 시가를 받아 들었습니다. 향이 달콤했어요. 스미스가 창밖을 가리키며 킬킬거렸죠. 저거 봐. 하청 공장 직원들이 소풍 나왔나 봐. 기술은 우리가 만들고 쟤들은 조립이나 시키면 되는 거야. 한국 트럭 말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비웃었어요. 우리는 수조 원짜리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저들은 고물 트럭이라니요. 분수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죠. 스미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쟤들 거에 우리 스티커만 붙이면 자네 별장이 생긴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뇌물이라는 건 알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물건은 이 훈련에서 망신당할 테니까요. 82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미 제2보 병사단 캠프 KC. 당시 저는 28살의 젊은 소대장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연탄 가스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철조망 너머로 판자촌이 보였죠. 미군이 버린 시레이션을 주워가는 아이들. 우리가 퇴역시킨 장비를 받아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던 한국군.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맨손으로 정비하던 그 군인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쌍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갑 속에는 그때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소대장 시절에 제가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장면이죠. 44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사진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제 자부심이었거든요. 내가 저들을 도왔다. 내가 저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니까 저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게 저들을 위한 거라고요. 현장 시찰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쫓아내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형님이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충고를 해주는 거라고요. 갑판으로 내려가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국팀의 천막은 습기와 소금기에 젖어 있었어요. 미군 시설의 번쩍거리는 조명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죠. 유행 지난 헐렁한 감색 양복을 입었는데 셔츠 깃과 넥타이만은 칼같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학자 같았어요. 그런데 악수를 청하려 내민 손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친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대장장이의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쳐다보다가 외면했어요. 악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트럭 타이어를 툭툭 찼습니다. 일부러요. 김 부장, 솔직히 말하겠네. 저는 가장 점잖은 목소리를 골랐어요. 토끼가 아무리 빨라봤자 사자는 될 수 없어. 반도체나 만드는 게 자네들을 돕는 길이야. 무기는 어른들한테 맡기라고. 모욕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죠. 김 부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굴욕감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제가 불쌍하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화를 내든 변명을 하든 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저는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내일 비행기표 끊어둘 테니까 짐 싸. 김 부장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만 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신경을 긁었어요.
통제실로 돌아오니 기상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국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해무가 밀려오고 있어요. 시계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레이저 장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해무라. 바다 안개 말이죠. 레이저 빛이 수분 입자에 흩어지면 유도 장치가 장님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스미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브이코프의 주력 상품인 레이저 유도 로켓이 발당 2억 원짜리거든요. 그게 실패하면 계약이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미국 기술이 날씨 따위에 지겠습니까? 훈련 강행이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오만이었습니다. 82년부터 쌓아온 확신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산다. 우리 기술은 무적이다.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한국팀 퇴출 서류를 펼쳤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열었죠. 서명란에 펜촉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항모전단이 사라졌고 전투기들이 사라졌고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훈련장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스미스가 벌떡 일어나 창문에 코를 박았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기상 장교가 중얼거렸죠. 죽음의 해무입니다. 레이저고 광학 장비고 다 소용없어요. 열과 직감만 통하는 원시적 전장이 됐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해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동생이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사려다가 망하는 꼴을 막아주고 싶은 형님의 자비였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저는 곧 알게 됩니다. 44년간 눈이 멀어있던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거요. 스미스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발사 준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여줄 시간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세였죠. 저도 알았고 스미스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2억 원짜리 레이저 유도 로켓이 발사대에 장전되어 있었거든요. APKWS-2. 브이코프의 자랑이자 미국 방산업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위성이 표적을 찍어주고 레이더가 경로를 계산하고 레이저가 유도하는 3중 시스템이죠. 발당 2억 원. 각종 옵션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에요. 돈을 칠갑한 무기라고들 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가 유일한 눈이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우유를 쏟아부은 것처럼 하였거든요. 화이트아웃. 기상 장교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계 제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레이저가 안개를 뚫을 수 있을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제가 훈련 강행을 지시했으니까요. 발사. 스미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굉음이 통제실을 흔들었어요. 모니터 속에서 로켓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주황색 점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제발 맞아라. 3초가 지났습니다. 5초가 지났어요. 주황색 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궤적이 곡선을 그리더니 표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레이저 빛이 안개 물방울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켓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표적 상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깃 로스트.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어요. 모니터 속 주황색 점이 허공을 헤매다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솟구쳤죠. 2억 원이 수장됐어요. 스미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 발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발사해. 스미스가 악을 썼습니다. 두 번째 로켓이 날아갔어요. 똑같았습니다. 표적 상실. 물기둥. 2억 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10억 원어치 로켓이 바다에 수장됐어요. 표적선은 유유히 안개 속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쏜 건 물기둥뿐이었죠.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됐죠. 표적 상실, 표적 상실, 표적 상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세계 최강 미군을 멈춰 세운 건 적의 최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바다 안개였어요. 수조 원의 첨단 장비가 자연 앞에서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미스가 제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킹, 이건 천재지변이야. 물벽을 어떻게 뚫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땀이 뻘뻘 흘러내리고 있었죠. $1000짜리 양복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스미스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록 삭제해. 저는 통제관에게 지시했어요. 이 훈련은 없었던 걸로 해. 기상 악화로 인한 훈련 중지. 그렇게 보고서 올려.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거든요. 10억 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걸 세상이 알면 안 됐습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어. 이건 불가항력이야. 누구도 우릴 탓할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비겁한 합리화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통제관 첸 박사가 헤드셋을 벗으며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레이더 없이 발사한다고 합니다. 첸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방금 5발 연속으로 실패했는데 감히 레이더도 없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첸 박사, 저 친구들한테 전해. 기름값 아끼게 당장 짐 싸서 가라고.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말해주고 싶었어요. 분수를 알라고. 어른들이 실패한 걸 꼬맹이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군의 굉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가벼운 파열음이었죠. 피웅. 무슨 소리지?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안개 속에서 뭔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궤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들렸죠. 우리 로켓이 굉음을 내며 하늘을 찢었다면 저건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휘파람 같았어요.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창밖을 쳐다봤죠. 스미스가 중얼거렸어요. 뭐야? 저게 뭐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갑판 구석의 낡은 트럭에서 뭔가가 튀어나간 거였어요. 한국팀이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발사한 겁니까? 첸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국장님, 저거 보세요. 한국 로켓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레이저 유도 신호가 없어요. 위성 연동도 없고요. 저게 대체 뭘 보고 날아가는 거죠? 저도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주황색 점 하나가 안개 속을 뚫고 날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로켓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선에 가까웠죠. 3초가 지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로켓은 3초 만에 표적을 잃어버렸거든요. 저 로켓도 곧 바다에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초가 지났어요. 여전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7초, 8초, 주황색 점이 표적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요. 스미스가 제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손가락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저거 봐, 저거. 곧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제발 실패해라. 우리만 실패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황색 점이 표적과 겹쳐지는 순간 모니터의 붉은 불빛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안개 너머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쿵.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화염이 안개를 붉게 물들였죠. 통제실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5발 연속으로 듣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명중. 표적 엔진룸 완파. 저는 얼어붙었어요. 명중이라고요? 우리가 5발 쏴서 한 발도 못 맞힌 표적을요? 레이더도 없이, 레이저도 없이. 스미스의 손이 제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안개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표적선이 불타고 있었죠. 갑판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한국팀의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미군들이었다면 환호하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김 부장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요. 스미스가 더듬거렸습니다. 우연이야.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거야. 저건 운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침묵이 무서웠거든요. 명중시키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저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어요. 운이 좋았군. 하지만 한 발로는 증명이 안 돼. 오기가 생겼거든요. 우연이라면 다시는 안 맞을 거야. 그래. 이번엔 진짜 어려운 걸로 해보자. 이번엔 다표적 동시사격이다. 표적을 4개로 늘리고 전부 지그재그로 움직여. 난이도 최상으로 올려. 첸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하는 꼴을 볼 순 없었거든요. 저는 창밖의 김 부장을 노려봤어요. 이번엔 안 통할 거야. 이번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김 부장이 고개를 들어 통제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같았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굴욕감도 아닌 마치 제가 불쌍하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다표적 동시 사격. 제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표적 4개를 동시에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하고 그걸 전부 맞추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어요. 우리 2억 원짜리 로켓도 고정 표적 하나를 못 맞췄는데 움직이는 표적 4개를 동시에 맞추라니요. 저는 한국팀이 포기하길 바랐습니다. 겁먹고 꼬리 내리면 우리 체면이 서니까요. 그런데 김 부장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무전기로 제 명령을 전달받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목소리 톤이 평온했어요. 마치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뭐야?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통제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모두가 한국팀을 무시했거든요. 하청 공장 직원들이 소풍 나왔다고 킬킬거렸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첸 박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통제관들도 마찬가지였죠. 창밖에 낡은 트럭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미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킹, 괜찮아. 아까 건 운이야. 다표적은 절대 못 맞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레이더도 없이, 레이저도 없이 움직이는 표적 4개를 동시에 맞추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스템도 못하는 걸 저 고물 트럭이 해낸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까 그 명중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레이저 유도 없이 안개를 뚫고 날아간 로켓, 표적 엔진룸을 정확히 관통한 폭발, 그리고 김 부장의 무표정한 얼굴. 그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들이 뭘 쓰는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비궁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2.75인치 유도 로켓이에요. IIR 방식입니다. IIR? 이미지 적외선 탐색기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뭔데? 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로켓 앞부분에 열감지 센서를 달아서 로켓이 스스로 적의 열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스미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딴 원시적인 기술이 통할 리가 없어. 우리 레이저 시스템이 얼마짜리인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 추적이라니. 구시대적인 기술이잖아요. 우리는 위성과 레이더와 레이저를 쓰는데 저들은 고작 열을 본다고요? 하지만 첸 박사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안개입니다. 레이저는 수분 입자에 흩어지지만 열은 안개를 뚫습니다. 적외선은 물방울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우리 로켓이 안개에 막힌 이유는 레이저가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로켓은 레이저를 안 써요. 열을 추적하니까요. 열은 안개를 뚫는다. 그러니까 저들한테 안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저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안개가 올 걸 예상하고 저런 무기를 가져온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분명히 우연이라고요. 갑판 아래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한국팀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에서 발사대가 올라왔죠. 간소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트레일러 세대 분량인데 저들은 트럭 한 대에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까 그 로켓이 저기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발사대 옆에 서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팀원 4명이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손짓으로만 소통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맞춰온 것처럼 척척 움직였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우리 팀은 어땠죠? 스미스가 고함을 지르고 기술자들이 변명을 늘어놓고 통제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화내고. 그런데 저들은 조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 대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 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어였습니다. 억양이 투박했지만 또렷했죠. 다표적 사격 준비 완료. 발사 허가 요청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저들이 성공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릴 순 없잖아요. 발사 허가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기랄. 왜 떨리는 거야? 저는 헛기침을 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 표적은 전부 최대 속도로 지그재그 기동한다.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훈련 종료야. 알겠나? 갑질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김 부장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고 불만도 없었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저는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체념한 건가요? 알 수가 없었어요. 표적선 4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도망쳤어요. 안개 속에서 모니터로만 볼 수 있었죠. 4개의 붉은 점이 화면 위를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저건 사람이 조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최신 시스템도 저렇게 움직이는 표적은 놓치거든요. 스미스가 씩 웃었습니다. 끝났어. 저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건 안 돼. 아무리 열추적이라도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못 잡아.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팀이 실패하고 우리 체면이 서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갑판 아래에서 김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팀원들이 발사대 옆에 늘어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지? 저들이 실패할 게 뻔한데. 김 부장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4개의 파열음이 터졌어요.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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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웅. 로켓 4발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4개의 주황색 점이 화면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향해서요. 어디로 가는 거야? 스미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레이더도 없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 거지? 첸 박사가 대답했어요. 열입니다. 로켓이 표적 엔진의 열을 보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로켓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초가 지났어요. 주황색 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저게 뭐야? 로켓들이 갈매기 떼처럼 흩어졌다가 각자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4발이 4개의 표적을 정확히 나눠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첸 박사가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국장님, 로켓이 살아있습니다. 스스로 목표물을 분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저는 모니터에 코를 박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4발의 로켓이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표적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지그재그로 도망쳐도 로켓이 따라갔어요. 곡선을 그리며 쫓아갔습니다.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스미스가 뭔가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렀죠. 저는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스미스가 낮게 대답했어요. 전파 방해야. 저거 교란시키면 떨어질 거야.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들이 실패하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켓들은 여전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전파 방해가 안 통한 거죠. 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저 로켓은 전파를 안 씁니다. 열만 추적해요. 전파 방해가 소용없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초가 지났어요. 7초, 8초. 주황색 점들이 표적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탐지 속도 0.02초.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는 기계적 반응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발 빗나가라. 제발 한 발만 빗나가라. 쿵.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쿵. 두 번째. 쿵. 세 번째. 쿵. 네 번째. 4연속 폭발이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염이 네 군데서 동시에 치솟았어요. 통제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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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표적 전부 완파. 15cm 오차도 없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내 발 전부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물고 있던 시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가가 불씨를 뿌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스미스가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뭘 본 거지? 이게 현실인가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김 부장이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고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노트북을 접으며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발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그 고요한 침묵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명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저 건조한 태도. 저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저들한테 명중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82년 동두천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초콜릿을 줍던 아이들. 고장난 트럭을 닦고 조이던 군인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동생. 그 이미지가 전부 깨져버렸어요. 스미스가 더듬거렸습니다. 저건 4천만 원짜리라며? 우리 건 2억인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4천만 원짜리가 2억 원짜리를 이겼습니다. 50분의 1 가격으로요. 이게 스미스가 말한 격의 차이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안개가 여전히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네 군데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죠. 한국이 쏜 불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82년의 동생은 죽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내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성장한 괴물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에는 네 군데 화염이 타오르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명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시가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불씨가 카펫을 태우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첸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의 모든 데이터였죠. 탐지 속도 0.02초, 표적 분배 시간 0.03초, 궤도 수정 반응 속도 0.01초. 첸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로켓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표적을 나누고, 스스로 쫓아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 스미스가 벽에 기대앉은 채 중얼거렸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런 반응 속도는 우리 시스템에도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가 수조 원을 투자해도 못 만든 걸 저 고물 트럭에서 해냈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첸 박사가 명중 정밀도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화면에 표적선 4척의 피격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내 발 전부 엔진룸 정중앙이었거든요. 오차가 15cm도 안 됐습니다. 15cm요. 손바닥 크기만큼의 오차로 움직이는 표적 4개를 동시에 맞춘 겁니다.
그것도 안개 속에서요. 국장님,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첸 박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이었죠. 이건 미래입니다. 저들이 미래를 먼저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첸 박사는 MIT 출신의 데이터 신봉자예요.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김철수 부장이 트럭 옆에 서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발사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환호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출근해서 일과를 처리하는 직장인 같았어요. 저들한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중은 당연한 거고 성공은 일상인 거죠. 스미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킹,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 데이터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 저는 스미스를 쳐다봤어요. 기름진 포마드 헤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1000짜리 양복이 땀에 젖어 축 처져 있었죠. 1시간 전만 해도 거만하게 시가를 내밀던 남자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스미스, 자네 로켓은 발당 얼마지? 스미스가 움찔했어요. 2억이야. 옵션 포함하면 더 나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건? 창밖의 트럭을 가리켰어요. 스미스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4천만 원이라고 들었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배야, 스미스. 우리가 50배 비싼 무기로 5발 연속 실패했는데 저들은 50분의 1 가격으로 4발 전부 명중시켰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자네가 말한 격의 차이인가? 이게 자네가 말한 하청 공장 수준인가? 스미스가 뒷걸음질 쳤어요. 킹, 진정해. 이건 그냥 운이야. 날씨가 우리한테 불리했던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지 속도 0.02초. 명중 오차 15cm. 저게 운으로 되는 겁니까? 날씨 탓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첸 박사, 저 무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비궁입니다, 국장님. 한국어로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에요. 비궁, 날카로운 칼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돈칠갑한 둔기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저들은 싸고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파이어 앤드 포겟 방식입니다. 첸 박사가 덧붙였어요. 쏘고 나면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이죠. 발사 후 조종사나 사수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로켓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니까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로켓은 발사 후에도 레이저로 유도해줘야 해요. 사수가 계속 표적을 조준하고 있어야 하죠. 그동안 사수는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궁은 쏘고 바로 숨을 수 있어요. 같은 전투를 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다르다는 뜻이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내 군대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표적선의 잔해였습니다. 저 화염이 실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게 함선이었다면요. 우리는 오발을 쏘고 전부 빗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적에게 노출된 채로 재장전을 해야 했겠죠.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었을까요? 저들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들은 처음부터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돈으로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비싸면 좋은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달랐습니다.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가난한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온실 속의 F1 레이싱카를 만들 때 저들은 진흙탕을 구르는 야생 멧돼지를 길러낸 겁니다. 82년 동두천이 떠올랐어요. 철조망 너머에서 미제 초콜릿을 줍던 아이들. 고장난 트럭을 닦고 조이던 군인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저들은 우리 없이 못 산다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들은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던 겁니다. 초콜릿을 주워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겠죠. 언젠가 우리 손으로 만든다고요. 44년 동안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들의 이를 악문 표정을 가난으로만 읽었어요. 스미스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킹,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데이터가 펜타곤에 올라가면 우리 끝이야. 계약 날아가고 주가 폭락하고. 저는 스미스를 쳐다봤습니다. 이 인간은 아직도 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스미스, 지금 중요한 게 그거야? 저걸 저기 가지면 물량으로 우리를 찍어 누를 수 있어. 2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보트를 막다가 파산할 판이라고. 스미스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걸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요? 한국이 동맹이니까요. 저 기술을 사올 수 있다면요. 김 부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거무스름해진 수첩이었습니다. 뭔가를 적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죠.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어요. 안도에 가까웠죠. 임무를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야겠다고요.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저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무엇이 저들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는지를요. 갑판으로 내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전체에 붉은 사이렌이 울렸어요. 귀를 찢는 경보음이었죠. 모든 모니터가 빨갛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건 훈련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실제 상황. 통신병이 악을 썼습니다. 미확인 선박 다수 접근 중 50여 척 이상.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척이라고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안개 속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첸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국장님, 저건 자폭 무인정입니다. 테러 집단이 사용하는 소형 보트예요. 폭발물을 싣고 충돌하면 끝입니다. 자폭 무인정. 떼거리 전술이었죠. 값싼 보트 수십 척을 한꺼번에 보내서 비싼 군함을 수장시키는 방법이요. 2천만 원짜리 보트로 수천억 원짜리 이지스함을 격침시킬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이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함포 발사,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지스함의 근접 방어 무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펠렁스 시스템이었죠. 분당 4,500발을 쏟아내는 기관포예요. 굉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표적이 너무 작았거든요. 파도에 흔들리는 소형 보트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개 때문에 광학 조준도 불가능했어요. 빗나갔습니다. 사격 통제관이 외쳤어요. 표적 너무 작습니다. 명중률 10% 이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라고요? 50척 중에 5척밖에 못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나머지 45척이 우리한테 돌진하면 끝이에요. 스미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죽기 싫어. 그러더니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1,000짜리 양복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역겨움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개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레이더의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00m, 1500m, 1000m. 함포가 계속 불을 뿜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보트들이 총알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기떼에 물려 죽는 코끼리 같았어요. 거대한 이지스함이 값싼 보트대에 격침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30년 군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82년 동두천에서 시작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별별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후회도 있었어요. 가족한테 전화 한 통 못했다는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자동 교전 모드. 전탄 발사. 김철수 부장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갑판 구석의 낡은 트럭에서 뭔가가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어요. 두 발도 아니었습니다. 36발의 로켓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갔어요. 피웅, 피웅, 피웅.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로켓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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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연속으로 터지는 폭발음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보트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뭐야? 저게 뭐야? 첸 박사가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로켓이 스스로 표적을 분배하고 있어요. 36발이 36개 표적을 각각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로켓들이 파도를 타며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그재그로 도망치는 보트들을 하나하나 물고 늘어졌습니다. 쿵, 쿵, 쿵. 폭발이 계속됐어요.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50개가 넘던 점들이 4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20개가 됐어요. 한 포로 잡지 못한 표적들을 비공이 전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학살이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레이더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50여 척의 자폭 무인정이 전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잔해였습니다. 기름띠가 물 위에 번지고 파편이 둥둥 떠다녔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았다는 거려.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려. 갑판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트럭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이었어요. 팀원들이 달려가 부축하고 있었죠.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괜찮아라. 제발요. 김 부장 옆에 도착했을 때 그는 코피를 쏟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있었죠. 김 부장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흘러나왔어요. 낡고 피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그 수첩을 주워 제게 건넸어요. 국장님, 이거요. 저는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옆에 영어 번역이 붙어 있었어요. 82년,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을 잊지 말자. 갚아야 산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82년이라고요? 동두천 말입니까? 철조망 너머에서 초콜릿을 줍던 그 아이들 말입니까? 저는 김 부장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50대 후반의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인 손. 그 손이 36발의 로켓을 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돈벌이 상대로 대했어요. 하청 공장이라고 불렀죠. 조립이나 시키면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혈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갚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 부장이 눈을 떴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불쌍하다는 듯한 눈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료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전우를 바라보는 눈이었죠.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묻었어요. 김 부장의 코피였죠.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거니까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요. 갑판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다 위에는 적의 잔해가 둥둥 떠다녔어요. 구조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부상자를 옮기고 장비를 점검하고. 하지만 저는 그 어수선함 속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수첩이요. 82년,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을 잊지 말자. 갚아야 산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44년 전 동두천에서 제가 던져준 초콜릿. 철조망 너머에서 주워가던 아이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내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살려낸 사람이요.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킹!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미스였습니다. 책상 밑에 숨어있던 그 비겁한 인간이 어느새 기어 나왔더군요. 양복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포마드 바른 머리카락이 이마에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탐욕의 빛이었죠. 스미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깨동무를 하더군요. 땀 냄새가 났습니다. 킹, 봤지? 저거 대단하더라. 목소리를 낮췄어요. 생각해봐. 저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우리 시스템이랑 섞어서 미국산으로 포장해 팔면 대박이라고. 저는 스미스를 쳐다봤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간단해. 스미스가 씩 웃었어요. 한국 애들한테 라이선스비 좀 던져주고 핵심 기술만 빼오는 거야. 그 다음에 메이드 인 USA 딱지 붙여서 파는 거지. 누가 알겠어? 자네 은퇴 후 별장은 내가 책임질게. 별장이라. 저는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피 묻은 표지가 보였습니다. 갚아야 산다. 그 문장이 눈에 밟혔죠. 스미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방금 뭐라고 했지? 스미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별장 얘기. 플로리다에 좋은 물건이 나왔거든. 바닷가 전망에 수영장까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말고 한국 기술을 빼온다고 했나? 스미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원래 이 바닥이 그런 거야. 기술은 돈 주고 사는 거고 포장은 우리가 하는 거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아까도 똑같은 말을 했죠.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을 때요. 저는 갑판 바닥에 누워있는 김 부장을 봤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수건으로 코피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김 부장의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대장장이의 손이요. 그 손이 36발의 로켓을 쏴서 우리를 살렸어요. 스미스 같은 기생충까지 포함해서요. 스미스. 저는 돌아섰습니다. 스미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난 평생 쟤들을 꼬맹이 취급했어.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지.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었고 조립이나 시키면 된다고 깔봤어.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는 말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늘 그 꼬맹이가 날 살렸다는 거야. 자네도 살렸고 우리 이지쌈 전체를 살렸어. 44년 전에 내가 던져준 초콜릿 하나 때문에. 스미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뭔 소리냐는 얼굴이었죠. 저는 수첩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봐. 82년에 쓴 거야.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을 잊지 말자. 갚아야 산다. 김 부장이 44년 동안 품고 다닌 다짐이야. 스미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이네. 근데 그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팔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스미스의 턱에 정확히 꽂혔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스미스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쓰러진 스미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은퇴 자금은 내가 번다. 이 기생충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때문이었죠.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었거든요. 스미스 같은 로비스트들, 방산 브로커들, 전쟁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만 보는 인간들. 저도 그들과 한패였어요. 하지만 오늘 끝내기로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군 장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국방장관 직통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킹 국장인가? 무슨 일이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쪽팔리게 살긴 싫었어요. 장관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림팩 훈련에서 우리 로켓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5발 연속으로요. 안개 때문에 레이저 유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국 로켓은 전부 명중했습니다. 4발 쏴서 4발 다요. 심지어 실전 상황에서 50여 척의 자폭 무인정을 36발로 전멸시켰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킹, 자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사실입니다. 장관님.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가격은 50분의 1이고 성능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야 합니다. 한국한테서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제 군복과 명예를 걸고 보고합니다. 장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킹,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의회에서 난리가 날 거야. 미국 방산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보이진 않았겠지만요. 압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병사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스미스를 때린 것도, 장관한테 보고한 것도 전부 제 경력을 끝장내는 일이었어요. 파면당할 수도 있었고, 청문회에 불려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김 부장이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코피는 멈췄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어로 말했습니다. 땡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김 부장이라고 불렀죠. 하청업체 직원 대하듯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목숨을 살린 은인이었어요. 김 부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굳은 살 박인 손이 따뜻했습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동맹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저들을 하청 공장 취급했는데 저들은 우리를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혈맹이라고요. 그 차이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오늘 국방부 국장이라는 직함을 버렸습니다. 스미스를 때린 순간, 장관한테 전화한 순간 이미 끝난 거였죠. 하지만 대신 다른 걸 되찾았어요. 군인이라는 이름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요. 일주일 뒤 워싱턴 DC 하원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김 부장의 수첩 사본이요. 킹 국장. 아니 전 국장이라고 해야겠군요. 위원장의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미국 방산업체 임원을 폭행하고 국방장관에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죠. 변명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옆을 봤어요. 스미스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턱에 깁스를 하고 목에 보호대를 두르고 있었죠. 과장이었어요. 제가 때린 건 턱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스미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위원장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스미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킹 전 국장은 한국에 매수됐습니다. 미국 기업을 죽이려고 작당한 거예요. 저는 그걸 막으려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죠. 의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킹 전 국장, 당신은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걸 모릅니까? 왜 한국 무기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미국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은요. 고함에 가까운 질타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의원이 거들었어요. 당신은 30년간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넘어갔다. 뇌물을 받은 겁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매국노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킹 전 국장,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증거를 보여드리죠. 직원에게 USB를 건넸어요. 청문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속 임팩 훈련장이었어요. 미군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갔죠. 하지만 곧 허공을 헤맸어요. 표적 상실. 그 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전부 실패였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 트럭에서 로켓이 발사됐어요. 피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3초 뒤 폭발이 터졌습니다. 명중. 스피커에서 그 단어가 울렸어요.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미국 로켓과 한국 로켓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5발 쏴서 전부 빗나갔고 한국은 4발 쏴서 전부 명중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50배예요. 우리게 2억 원이고 한국게 4천만 원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의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하얘졌죠. 저는 계속했어요. 다음 영상을 보시죠. 크린의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폭 무인정 50여 척이 이지스함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었어요. 한 포가 불을 뿜었지만 맞지 않았죠.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한국 트럭에서 36발의 로켓이 쏟아져 나갔어요.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죠. 30초 만에 50여 척이 전멸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테러 집단의 공격을 한국 무기가 막아낸 거예요. 우리 이지스함이 수장될 뻔했는데 한국이 살려줬습니다. 의원들이 숨을 삼켰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스미스가 책상 밑에 숨어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난 죽기 싫어. 스미스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요. 청문회장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시뻘개졌죠. 이분이 피해자라고 하셨죠. 저는 스미스를 가리켰어요. 저 영상에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책상 밑에 숨어서 비명 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로켓을 쏜 한국 엔지니어입니까? 스미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넘어갔어요. 아까까지 다리를 못 쓰는 척하더니 갑자기 성한 게 들통났죠. 저건 조작이야. 편집된 거라고 스미스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두가 봤거든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 부장의 수첩 사본이었어요. 스크린에 띄웠죠. 첫 페이지의 문장이 크게 비쳤습니다. 82년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을 잊지 말자. 갚아야 산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이건 한국 엔지니어가 44년간 품고 다닌 다짐입니다. 82년에 쓴 거예요. 그때 저는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젊은 소대장이었습니다. 철조망 너머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던져줬죠.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한국 로켓을 만든 사람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평생 꼬맹이 취급했습니다. 하청 공장이라고 불렀고 조립이나 시키면 된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꼬맹이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44년 전에 받은 초콜릿 하나를 갚으려고요. 의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위원장님, 의원님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보트를 막다가 파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천만 원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수첩 사본을 들어 올렸어요. 이 수첩에 적힌 44년의 피땀이 우리의 오만함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돈 자랑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칼을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중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의원석으로 번졌어요.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 박수였죠.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도박이었는데 이긴 거였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브이코프의 입찰 자격을 즉시 박탈합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도입을 즉시 승인합니다. 스미스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건 음모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스미스의 팔을 잡았어요. 기술 탈취 및 입찰 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스미스가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킹, 자네 끝났어. 이 업계에서 다신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스미스. 나도 은퇴야. 자네 감방 옆자리는 안 갈 테니까. 청문회장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눈을 찔렀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킹 전 국장님, 소감 한마디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1링 304호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쌌습니다. 종이 박스 하나였어요. 30년 군 생활이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책상 위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해임 통보서와 청문회 소환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28살의 동두천에서 시작해서 58살에 여기서 끝나는 거였죠. 후회가 있냐고요? 없었어요. 오히려 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 오는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 젖은 도로, 우산을 쓴 사람들. 일주일 전 하와이의 안개가 떠올랐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안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가 와도 앞이 보였어요. 시야가 선명했죠. 안개가 거친 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안개가요. 짐 박스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해임된 전직 관료였습니다.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앤더슨 소령이었어요. 제 부관이었죠. MIT 출신의 데이터 신봉자. 처음에 한국 데이터를 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오류라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국장님, 앤더슨이 말했어요. 아니, 전 국장님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앤더슨은 여전히 국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 앤더슨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청문회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요. 저는 앤더슨을 쳐다봤습니다. 뭘 틀렸는데? 앤더슨이 심호흡을 했어요. 처음에 한국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버그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저건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앤더슨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자네는 괜찮을 거야. 데이터를 믿는 사람은 결국 진실을 찾거든. 앤더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태평양 건너편에 해.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짐 박스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걸었죠.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씻기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오만함이 빗물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죠. 저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스미스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죠. 이건 음모야. 나는 결백해. 스미스가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스미스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차가 떠나기 전에 스미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창문 너머로요. 스미스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저주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잘 가라고요. 스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났어요. 비 오는 도로 위로 사라졌죠. 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억양이었습니다. 돌아봤죠. 김철수 부장이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우산이었죠. 김 부장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비를 막아줬습니다. 김 부장님, 저는 놀랐어요. 여긴 어쩐 일입니까?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동안은 무표정하거나 안도하는 표정만 봤거든요. 귀국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김 부장님이 잘해서 된 거예요.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해임당하셨잖아요. 저 때문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김 부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후회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뽑았어요. 82년 동두천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소대장 시절에 제가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장면이요. 44년 동안 품고 다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사진을 김 부장에게 내밀었어요. 김 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82년 동두천입니다. 제가 초콜릿을 나눠주던 날이에요. 저 아이들 중에 김 부장님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김 부장이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난 30년 전에 자네들한테 초콜릿을 줬다고 우쭐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도왔다. 내가 저들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생각했죠.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네가 나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심이라는 초콜릿을요. 44년 전 빚을 갚으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게 진짜 초콜릿입니다. 내가 준 건 그냥 설탕 덩어리였고. 김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죠. 김 부장님, 이걸로 빚은 갚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등해요. 동생과 형님이 아니라 동료로요. 김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어요. 제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책상 앞에서 서류만 만졌거든요. 하지만 김 부장의 손은 달랐어요.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대장장이의 손이었죠. 그 손이 36발의 로켓을 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국장님,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킹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제 전직이니까.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킹 씨,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소주라. 저는 웃음이 났어요. 좋습니다. 꼭 갈게요. 김 부장이 뒤돌아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갔어요. 비 오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유행 지난 헐렁한 감색 양복. 하지만 그 양복 안에 44년의 피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다짐이요. 김 부장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안개가 걷힌 기분이었습니다. 44년 동안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요. 진정한 강대국은 돈으로 쌓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릴 준비가 된 자들의 의지였어요. 한국